안녕하세요. 이렇다 188회입니다. 저는 냉수고요. 오늘은 슈퍼바이저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곧 추석이네요. 모두 네. 명절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늘 나오시는 찬이쌤도 나오셨습니다. 네, 추석이 다가왔는데 그 플래카드 다 보셨죠? 어떤 플랜? 불효자는 아, 옵니다. 네. 원래 노래 제목이 불효자는 웁니다인데 네. 불효자는 옵니다. 네, 네, 그리고 불효자가 되지 않으시려면 안 가시면 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좀 편히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원래 조상님도 비대면으로 만나는 거니까 음흠. 가족들과도 그러니까요. 네, 가족들과도 비대면으로 네. 유교 관련한 무슨 예법을 봤는데 국가적 환난이 있을 때는 원래 만나지 않는 게 유교 예법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유교를 믿지는 않습니다만 뭐 유교를 믿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들 안전하고 음. 이제 평등한 추석 맞이하면 좋겠고요. 맞습니다. 이 오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슈퍼바이저님과는 저번 183회에서 탄소세와 탄소 배당을 다뤘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그 방송을 일부로 해서 또 2부를 편성하기로 했었잖아요. 네, 좀 더 맞습니다. 얘기를 나눠보기로 했었는데 오늘은 그 2부 탄소 배당의 이론적 근거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 시간 탄소세와 탄소 배당 시간의 내용을 찬이쌤께서 좀 간단히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방송도 굉장히 긴 방송이었는데요. 네. 일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하고 환경세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환경세 중에서는 이제 탄소세나 에너지세 같은 거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생태 환경에 부담을 주는 경제 활동에 추가적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이 이제 환경세고 그에 반해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오염 배출 행위를 오히려 권리로 설정하고 거래를 통해서 총량을 규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이었고요. 환경세 안에서 탄소세와 에너지세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것도 이제 우리가 심층적으로 다뤘죠. 네. 일단 과세 대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세는 주로 에너지 생산에 관계된 거지만 탄소세는 에너지 생산뿐만 아니라 제조, 유통, 운송, 소비, 재처리의 경제활동 전 과정에 대한 거기 때문에 탄소세가 훨씬 포괄적이다. 이런 네. 말씀 해주셨고요. 또 부가 단위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탄소세는 탄소 배출량, 이산화탄소로 환산된 탄소 배출량으로 돼 있고 에너지세는 에너지원의 함량으로 돼 있죠. 네. 그래서 리터당 얼마 이런 식으로 부과된다는 그런 차이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과세 범위와 대상이 포괄적인 탄소세가 어떤 장점이 있느냐? 경고 기능이 확실하다. 왜 가격에 바로 반영이 되니까요. 또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기술 개발과 계획 수립을 장려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다. 네. 어떤 단점이냐? 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역진적 효과가 있으므로 맞습니다. 반드시 탄소세로 거둔 재원은 탄소 배당으로 나누어 줌으로써 탄소세의 역진성을 제거할 수 있고 또 그래야지만 탄소세율도 꾸준히 올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탄소세는 16개국에서 걷고 있는데 탄소 배당까지 하고 있는 나라는 스위스밖에 없다. 이런 식의 기초적인 팩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일부에서 다뤘던 것 같습니다. 네, 요약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의 기초에서 188회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슈퍼바이저님께서 먼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탄소 배당을 심층적으로 다루기로 되어 있는데 어떤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 우리가 기본소득의 근거를 얘기할 때 공유부에 대한 모두의 권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탄소 배당의 경우에도 이런 원리가 성립하는가라는 질문부터 좀 다뤄봤으면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생태적 향유권을 가지고 있고 또 생태환경 공유부에 대한 권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권리로부터 직접적으로 탄소 배당의 논거가 직접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가 이 문제부터 좀 다뤄봤으면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탄소 배당은 생태 환경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태 환경 공유부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생태 환경 자체보다는 탄소 배출 그리고 오염에 대해서 걷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탄소세를 근거로 현금을 준다는 의미에서 어쩌면 공유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드네요. 그래서 오염 자체가 탄소 배당의 근거 같기도 하고 헷갈리죠. 네,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공유부에서 온 게 아니고 오염에서 네. 그 지급의 원천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되게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탄소 배당을 왜 주냐? 그 이론적인 정당성이 생태 기본권이나 생태 환경 공유부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기에 다소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얼핏 듭니다. 예. 네. 일단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토지와 마찬가지로 생태 환경도 분명히 자연적 공유부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리고 우리 지금 현존하고 있는 이유는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오염되지 않은 토지, 깨끗한 해양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근데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권리가. 이와 같은 인간적 삶의 자연적 기초를 다음 세대한테 온전히 물려줄 의무도 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생태환경 공유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인류 구성원 모두가 각각 보유하고 있는 권리는 뭔가? 깨끗한 공기, 물, 오염되지 않은 토지와 해양에 관한 향유권이죠. 우리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우리들의 권리뿐만 아니라 즉 현존하고 있는 우리들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보장돼야 한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세대를 포괄하는 권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깨끗한 공기, 물, 개발되지 않은 땅은 생태적 가치를 가지죠. 이게 경제적 가치를 가질까? 경제적 가치로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경제적 가치로 평가할 수 있게 되었을까? 생태 환경 자체가 희소제가 됐기 때문이에요. 깨끗한 물이 희소해졌고요. 개발되지 않은 땅도 희소해졌잖아요. 희소제가 되면 될수록 경제적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태 환경 향유권을 그런 방식으로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드시 이걸 현금 배당으로 보상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깨끗한 물을 마시면 되는 거고요. 좋은 공기, 미세먼지 없는 공기를 호흡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걸 왜 돈으로 줘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거꾸로 이 생태 환경적 공유에 대한 권리, 우리가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현금 배당으로 실현되지 않은 상태야말로 우리의 생태 향유권이 가장 직접적으로 보장되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는 다음 세대에 대한 의무도 우리가 충족시키고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배당 같은 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생태 환경을 잘 누리고 있는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거꾸로. 그러네요. 매우 역설적입니다. 그러네. 네. 탄소 배당이라는 건 배출된 오염 배출에 대해서 부과한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게 없는 게 이게 그렇죠. 이게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네요.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죠. 이게 참.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탄소를 배출하고 있고 생태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기후 온도도 올리고 있고요. 그러니 오염권 또는 자연적 공유부에 대한 어떤 정당한 향유권에 대한 침해에 대한 이게 보상 아니냐. 이게 보상이다. 그러니 금전을 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관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침해에 대한 보상이다. 그렇죠. 근데 이 관점 역시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생태 향유권의 현물성에 반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금 보상으로 보더라도 이 보상이 말입니다. 현 세대에 의한 다음 세대의 환경적 침해를 전제라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탄소 배당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완전 우리 후손한테 나쁜 짓을 하는 거네.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환경권이 이 초세대적인 권리, 세대를 뛰어넘는 권리다라는 점 여기에 위배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한 문제라는 말씀을 먼저 자세히 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게요.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탄소 배당보다 탄소 배당이 되지 않는 상태가 생태적 향유권이 사실상 보장된 상태이다. 그리고 탄소 배당을 향유권 침해에 대한 보상으로 보더라도 다음 세대 환경권 침해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탄소 배당을 생태 환경 공유부에 대한 권리로부터 직접 도출할 수 없다. 이런 말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정당화되는 걸까요? 탄소 배당은? 이 탄소 배당의 정체가 되게 궁금하시죠? 네.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얘기만 하고. 그렇죠. 뭐란 얘기를 해야지. 네. 그러니까 탄소 배당의 정당성과 근거 이건 사실 탄소세가 뭐냐부터 따져야 될 것 같아요. 탄소세는 뭐냐? 이건 조정적 과세예요. 뭘 조정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경제 행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탄소세의 이 조정 목적, 우리의 바람직한 경제 행위, 이 목적에 대한 어떤 목적 수단 합리성의 차원에서 탄소 배당을 따지는 게 훨씬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탄소세는 일단 생태 환경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교정조세고
그리고 가격에 반영된다고 아까 창희 선생님이 잘 설명하셨는데 일종의 징벌적인 피구세죠. 그러니까 아주 나쁜 일을 하면은 세금을 걷어갖고 그 세금을 덜 내려고 그러면은 바람직한 경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탄소배당은 뭐냐? 각자가 가진 오염권이나 이 오염으로 침해된 환경권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고 우리는 봐야 되고 오히려 탄소배당이 지금 우리가 많이 받고 있다는 거는 오염자들이 제3자의 생태적 후생에 미치는 부정적 외부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정적 외부성이라고 얘기하면 뭐 독자님들, 청자님께 좀 잘 안 따라올 텐데 뭐 쉽게 얘기해서 환경이 많이 파괴되고 있는 상태야. 네. 공장에서 오염 배출을 너무 많이 해갖고 환경이 많이 파괴되고 있는 상태가 크면은 그 공장이 내는 세금도 많고요. 네. 그 세금을 우리가 배당을 받으면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탄소 배당이 줄어들면 들수록 이 부정적 외부성이 줄어든다라고 말할 수 있죠. 따라서 이 생태 향유권 이거는 탄소 배당이 지적 근거는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탄소 배당을 내놔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 간접적이고 보조적인 논거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탄소 배당의 진짜 진정한 이 정체는 뭐냐? 탄소 배당 때문에 탄소세를 과세 목적에 맞게 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전체 과정에서 우리의 생태적 향유권이 보장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세는 우리의 생태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죠. 탄소세를 통해서 바람직한 행위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네. 경제 전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 탄소세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규율 능력, 세율을 올렸다 낮췄다 할 수 있는 규율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탄소 배당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단의 수단인 거예요. 이게. 그러게요. 2차적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탄소 배당이라는 것은 탄소세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국의 유일무이한 그런 의제 정당인 기본소득당이라는 정당의 당원인데요. 이제 기본소득당에 이제 당론에 따르면 기본소득을 재원 마련할 때 이제 탄소세 그리고 토지보유세, 데이터세 이렇게 마련을 하기로 하고 탄소세에 대한 탄소 배당, 토지보유세에 대한 토지 배당, 데이터세에 대한 데이터 배당 이렇게 당론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슈퍼바이저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른 두 가지에 비해서 탄소세와 탄소 배당 연동 모델은 뭔가 토지보유세, 토지 배당 그리고 데이터세, 데이터 배당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탄소세, 탄소 배당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소득형 탄소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토지보유세, 토지 배당 모델에 대해서는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데이터세, 데이터 배당에 대해서도 기본소득형 데이터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때 기본소득형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거둬들인 세수를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으로 나눠준다. 네. 기본소득 방식으로 나눠준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각각 사실은 좀씩 다릅니다. 네. 그 정당성에 있어서 좀 다릅니다. 토지보유세, 토지배당 연동 모델을 볼까요? 자, 이 연동 모델은 우리가 원천적으로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데 출발합니다. 그래서 개발로 토지 가치를 증대시킨 토지 소유자의 수익 중의 일부는 당연히 토지 배당으로 모두에게 되돌려줘야 된다라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유부 분배 관점에 기초할 수 있어요. 물론 다른 식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의 투기 자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적 과세다. 토지 보유세가 붙으면은 토지 투기가 방지되겠죠. 네. 바람직한 경제 행위를 유도하잖아요. 지대 추구 행위가 없어지고 좀 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겠죠. 조정과세 측면이 있지만 이 조정과세 측면 그 자체가 공유부 분배의 관점과 불가분의 연관 속에 있는 겁니다. 공유부를 분배하기 때문에 조정적 역할을 나타나게 되는 이런 관계에 서 있어요. 반면에 탄소세와 탄소배당 모델을 보면은 우리가 그 권리적 기초를 모든 사람이 보유한 생태환경 권리에 찾더라 하더라도요. 이 권리는 우리 오염권이 아니에요. 또는 오염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상해라는 보상에 대한 권리도 아니에요. 네. 사실은 탄소 배출량에 대한 과세는 지속 가능한 사용과 향유를 촉진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배당은 이 목적을 가장 유효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다. 배당을 해야만 우리 탄소 배출량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그래야만 결과적으로 언젠가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기와 깨끗한 물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탄소 배당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좀 뾰족하게 얘기하면은 탄소 배당이 필요한 이유는 환경권이 아니다. 환경권은 탄소세 탄소 배당 모델 전체의 기초인 겁니다. 탄소 배당만의 기초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탄소 배당의 기초는 정책 효과에서 찾아야 된다. 토지 보유세나 빅데이터세에 의한 기본소득 모델에서는 사실은 토지 배당을 하는 이유 또는 빅데이터 배당을 하는 이유가 공유부이기 때문이에요. 공유부 분배 원리가 아주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탄소세 탄소 배당 연동 모델은요, 이런 공유부를 재분배해야 된다라는 논리보다 조정적인 기능이 훨씬 더 우선적입니다. 뭐 우리 슈퍼바이저님이 이제 쫙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좀 쉽게 좀 얘기하고 싶은데 이름을 보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름. 데이터세, 데이터 배당. 데이터는 공유부잖아요. 토지 배당, 네. 토지는 공유부잖아요. 맞아요. 탄소 배당, 탄소는 공유부가 아니잖아요. 뭐 확실히 이름만 봐도 이게 뭐가 다른지 딱 알 수가 맞아요. 있습니다. 굉장히 잘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가 근본적으로 다른 명확하게 거죠. 다가오네요. 예, 탄소는 공유부의 권리를 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라는 것은 우리 환경 공유부를 망치는 마이너스 값입니다. 그러게요. 마이너스 값이. 그 마이너스 값을 0으로 돌리기 위해서요. 탄소세를 걷는 거고요. 그 탄소세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당을 실시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탄소 배당의 정체에 대해서 잘 알아보았는데 그럼 이번에는 좀 주제를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찬희쌤께서 지난번 시간 방송 정리를 해주시면서 탄소세를 부과하게 되면 탄소를 배출하는 상품의 가격에 확실히 반영이 되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기술 개발 그리고 계획 수립을 장려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했을 때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면은 기술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보건 그리고 논리적으로 보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그런 기술이 개발된다고 해서 탄소 배출의 총량이 줄어드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하고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까요? 맞습니다. 지난 이제 100년을 쭉 보더라도 네. 기술은 계속 발전했죠. 네. 근데 100년 전보다 탄소 배출량이 줄었냐? 아니죠. 훨씬 늘어났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기술이 좋은 게 개발된다고 해서 배출 총량이 줄어드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건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자원 절감 기술이 리바운드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우리 리바운드를 리바운드 농구에서 효과. 많이 하죠. 골을 넣으려고 넣었는데 튕겨 나와버리는 거야. 아, 그래서 이게 네. 이제 리바운드 효과인데 자원 절감을 하기 위한 것은 자원을 덜 쓰기 위한 건데 맞아요. 자원 절감 기술이 개발되다 보니까 자원을 더 쓰게 돼서 탄소 더 많이 배출되는 건 이제 리바운드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00년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자원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과 생태적으로 전환되는 게 꼭 인과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네. 깨달을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는 일단 자원 효율성을 개선하면 자원 소비를 줄여서 단위당 자원 소비가 줄겠죠. 생태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발전했다고 해서 온실가스 총량을 줄어든 건 아니라는 거 이제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문제를 던져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리바운드 효과가 생긴 게 기술 발전 탓이냐? 기술 발전을 안 한 게 더 옳았냐? 그건 아닌 것 그건 같아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기술 발전 탓을 하면 일종의 인과의 오류를 우리가 네. 머릿속에서 집어넣는 것이 되겠고요. 기술 혁신은 자원 효율성에 기여하긴 했는데 생산량이 확대될 계기를 제공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생산이 이루어졌을 뿐인 거죠. 네. 다시 말해서 문제는 자원을 절감하게 만든 기술 혁신이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자원 소비를 재촉한 성장주의 또는 성장주의적 압력 자체가 네. 사실 이 사태의 원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걸 좀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 이제 자본주의적 생산의 약탈적 성장주의적 위험이다. 이렇게 폼나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탄소세와 같은 조정적 조세, 교정적 조세가 꼭 필수적인 것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이제 기술 발전에 따라서 기술 발전이 결국 바람직한 생태적 전환으로 이어지려면 전체 총량을 줄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즉 리바운드 효과를 억제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금을 더 싹싹 많이 부과하면 되는 거죠. 탄소세를 막 높이면 되는 거죠. 근데 막 높이게 되면 일반적인 사람은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리바운드 효과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탄소 배당을 해야 된다. 탄소 배당을 해야 탄소세를 계속 올릴 수 있고 이 탄소세를 계속 올려야
결국 리바운드 효과를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술 절감 효과가 가져오는 리바운드 효과를 막기 위해서도 탄소 배당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자원 절감 기술을 리바운드 효과 관점에서 보더라도 탄소 배당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요. 예, 기술 발전 방향을 이제 생태 친화적으로 돌려야 되는 건데 네. 지금 리바운드 효과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경우는 예를 들어 화석 연료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에너지 절감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면은 같은 제품을 생산할 때 들어가는 화석 연료가 줄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사실 자본주의 발전해 온 거예요. 그런데 더 많이 생산해요. 그래서 결국 리바운드 효과가 일어났다. 그래서 여기서 세율을 올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아예 화석 연료를 안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잔이 제품당 들어가는 화석 연료 양을 줄이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네. 뭐 화석 연료 대신에 자연 재생 에너지를 쓴다든 이런 식의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예를 들어 우리 자동차를 갖고 생각해 봅시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늘리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네. 전기 자동차에 보조금을 그렇죠. 주고 물론 전기도 화석 연료로 생산해서 수 있지만 네. 어쨌건 이 뭐 수송에서 이 물론 에너지 자체는 발전에서는 화석 연료가 들어갔지만 수송에서 나오는 화석 연료는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조금을 주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아예 화석 연료 자동차 전반에다 금지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방법이 가장 극단적인 방법일 자동차를 금지할 수도 있겠죠. 그러게요. 네네. 당근과 채찍 같네요. 둘 다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자동차 얘는 그런 건데 뭐 자동차 지금 당장 없어지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와 산업 전체에서 지금 당장 금지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야 되니까 다 금지할 수는 없죠. 그 과연 근데 언젠가 없어져야 되겠죠. 이게. 네. 근데 과연 그런 문제를 어떻게 규율할 건가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 경우 유해 물질의 발생량이나 사용량을 감축해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탄소세가 저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리바운드 효과를 억제하고 또 가능하면은 원천부터 탄소를 발전이라는 그 에너지 생산부터 아예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려면은 계속 감축 목표치를 정해야 되고 네. 감축 목표치에 대한 달성 여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감축 목표치를 우리가 못 달성했어. 네. 그럼 탄소세를 올려야죠. 좀 달성했네. 그럼 유지해야죠. 그리고 야 초과 달성까지 했네. 근데 산업에 너무 막대한 피해를 줘서 고용이 줄었다. 그럼 약간 인하해야죠. 이렇게 탄력적으로 탄소세를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는 명백한 사회적 한계가 따릅니다. 아까 창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역진성인데요. 네. 자 탄소세를 올려야 돼요.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해갖고 작년에 올해는 올려야 돼요. 근데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전부 가격에 반영이 됩니다. 네. 최종 소비 가격, 최종 에너지 가격에 다 반영이 되고 심지어는 에너지로 생산된 모든 제품 가격에 다 반영이 되잖아요. 네, 그럼 가난한 사람이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가난한 사람이 힘들어집니다. 근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에너지 개인 소비량 차이를 보면 이게 비슷합니다. 물론 에너지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제품 소비량에서는 고소득층이 좀 많을지 모르지만 에너지 소비량 차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필수재에 관해서 네. 소비재에 관해서 사실 부자가 먹고 쓰고 있는 거나 가난한 사람이 먹고 쓰고 있는 거나 화석연료 소비는 거의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저소득층이 그 가격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단적인 이가 2018년 프랑스에서 있었던 노란 축제 시위 같은 건데 네. 이거 이제 이 생태세 때문에 촉발된 시위잖아요. 네. 프랑스는 물론 탄소세를 도입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탄소세를 어디다 쓰는지 아세요? 아니요. 어디다?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 개발 그 기금으로 사용합니다. 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빨리 개발돼서 확산되기 전에는 이 계속 탄소세를 걷는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겠죠. 세율을 그러게요. 인상한다는 것 자체는 더 큰 부담이 되겠죠. 네. 물론 독일 예도 들 수 있는데 독일은 탄소세를 도입한 국가가 아닙니다. 에너지세만 있는데 이 에너지세를 올릴 생각을 했어요. 정록연정 시절에 90년대. 그 에너지세도 마찬가지예요. 그 리터당 뭐 중량 단위로 이제 부과되는 거지만 에너지세 올리면은 당장 누가 피해를 봅니까? 가난한 사람이
그 자동차 연료값 올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거둔 돈을 어디다 썼느냐면은 연금 부족분 충당으로 돌렸어요. 독일 연금 부가식 연금입니다. 그래서 연금이 이제 부족하면 부가식이라는 것은 우리처럼 적립하는 게 아니라 그해 세금으로 그해 주는 거예요. 연금이 부족해지면은 제일 부자부터 연금을 깎습니다. 그러니까 연금 부족금을 충당으로 돌렸다라는 것은 연금 소득을 많이 받는 사람, 높은 연금을 받는 사람의 한테 유리했던 거죠. 되게 역진적이죠. 형편성에 어긋나는 그런.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도 에너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역진적이고 네. 분배에 있어서도 그 세수의 분배에 있어서도 역진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이게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이후에 탈핵 문제에서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화석연료 문제에서 독일은 굉장히 주춤하게 됩니다. 네, 독일에서는 에너지세를 걷어서 연금을 메꿔줬다는 그런 정책들이 좀 황당하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립식이 아니라 부가식이기 때문에 징수분이 부족하면 고액 연금 수령자가 지급목부터 삭감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환경 세수를 여기다가 이제 메꿔준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정로견정은 환경세율을 매우 올리겠다 그랬는데 에너지세죠. 탄소세는 아닙니다. 이게 애초 계획만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소개했던 탄소세 배당에 대한 경제학자들 성명, 미국 경제학자들이 이거 한 건데 여기 뭐 전직 연방준비이사회 이사장이었던 전직 이사장 4명에다가 뭐 노벨상 받은 뭐 20몇 명의 뭐 어마어마한 경제학자 다 서명한 겁니다. 좌우를 거쳐서 주류 경제학과 비주류 경제학을 다 걸쳐서 다 서명을 한 건데 뭐라고 그랬느냐? 탄소세 증가의 공정성과 정치적 지속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당이 필수적이다. 탄소세를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안 그러면 올릴 수가 없다. 탄소 배당이 없으면 올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소득층의 저항이 없이 탄소세 올리는 굉장히 간편한 방법이 있죠. 네. 우리 기본소득의 원리죠, 이게. 기본소득의 원리가 뭡니까? 과세와 배당의 결합 원리죠. 걷어들인 세수를 전부 국민 모두한테 n분의 1로 나눠준다. 이거잖아요. 이렇게 기본소득 방식으로 탄소 세수를 전부 무조건적, 개별적, 보편적으로 배당하면요. 대출 감축 목표치를 기준으로 삼아서 탄소세 인상해 줄 수 있어요. 왜 인상해 줄 수 있느냐. 탄소세 인상하면 배당이 커지잖아요. 네. 그럼 그게 가격에 반영돼서 물건 가격이 올라도 물건 사는데 문제가 없죠. 네. 그러니까 역진성을 해소할 수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저소득층의 에너지 기본권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기술 혁신을 강제하죠. 네. 만약에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소비자한테는 배당이 이루어지겠지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기업들이 전혀 변화가 없으면은 물건이 그냥 팔리니까 기업들한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업이 야 그래 그럼 우리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말자 또는 어마어마하게 화석연료를 절감하는 신기술을 가지고 시장에다 물건을 팔자 그랬다고 그래요. 그럼 그 물건의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질 수. 왕창 떨어지겠죠. 네. 그럼 나머지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퇴출당하는 거죠. 경쟁력에서 떨어지게 돼. 그러니까 바로 이겁니다. 기술 혁신을 강제하면서도 리바운드 효과를 방지한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탄소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완전 슈퍼바이저님 말씀에 완전 공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어쨌든 기본소득이나 공통부 배당을 극구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또 탄소세는 찬성해도 탄소 배당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무리 탄소세 역진성을 얘기해도 가난한 사람에게 탄소세를 깎아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안 받는 방식으로 세제 개편으로 해서 역진성을 해소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방법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뭐 그런 방법으로 탄소세 역진성을 해결할 수도 있죠. 뭐 부자나 중산층은 내게 하고 네. 가난한 사람은 덜 내게 하거나 안 내게 하고 뭐 그런 방법도 있긴 있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긴급재난 지원금과 관계된 논쟁하고 맞아요. 똑같은 결과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 이제 저소득층의 탄소세를 깎아주는 걸 이제 영어로 이제 미티게이션, 완화 방법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려면 저소득층을 선별해야겠죠. 선별 과정에 대한 조세행정 비용이 반드시 들 것이다. 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또 보상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사회보장 지출을 확대해서 이 탄소세를 많이 낸 것을 보상해 주는 거죠.
이것도 역시 선별의 비용이 있을 것이고요. 또한 저소득층만 선별해서 이제 보상을 해준다고 해도 전체 규모는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탄소 배당보다 작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전체 배당 규모가 작다는 얘기는 그만큼 탄소세율을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작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탄소 배당 방법보다 좋지 않은 방법이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탄소세, 탄소 배당 이렇게 모델 결합 방법은 탄소세가 오르면 탄소 배당도 많아지기 때문에 세율 인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실제로 스위스가 지난 20몇 년간 탄소세를 확 올린 이유가 탄소 배당을 쫙 했기 때문에 잘 올릴 수가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난방용 연료가 28년 전보다 70%, 그러니까 30%나 준 거죠. 20몇 년 전보다 30% 준 상태가 되는 그런 식의 결과가 발생했던 거고. 세율을 7배로 올렸어요. 예. 근데도 탄소 배당은 더 계속 받으면서 올라가면서. 그게 가능하다는 게 되게 네네. 신기하네요. 그래서 탄소세와 탄소 배당을 연동시키는 게 저소득층의 에너지 평등권을 보장하면서도 역진성도 해소하면서도 세율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죠. 탄소세는 그냥 하고 역진성이 있으니까 다른 세제에서 역진성을 개선하자. 그런 방법도 있긴 있겠지만 그걸 굳이 탄소세 문제 관계에서 꼭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좀 논의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들으면 들을수록 네, 탄소세, 탄소 배당이 정말 정교하고 촘촘한 것 같은데 네네. 세금 완화 그리고 세부담 보상 방법보다 탄소 배당이 훨씬 좋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네. 근데 그런데도 여전히 몇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탄소 배당을 왜 꼭 현금으로 해줘야 되는지 이런 의문도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도 보면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에너지 바우처라는 이름으로 뭐 전기, 뭐 도시가스 이용권 이런 것들을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현물로 주는 방법은 왜 안 돼요? 네, 현물, 현금의 반대말이 이제 현물이죠. 영어로 이제 카인드라고 하는데. 자, 그저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런 언론 보도가 있더라고요. 상위 1% 이제 전 세계 단위입니다. 이거는. 네. 아까 또 프랑스만을 본다 그러면 뭐 저소득층이라도 꽤 쓰겠지만 이제 전 세계로 보면 이제 좀 많이 다르겠죠. 상위 1% 부유층이 하위 50%를 다 합친 것보다 탄소를 2배 배출한답니다. 뭐 그렇겠죠. 네, 느낌상. 라고 이제 국제 구호 단체인 옥스팜하고 스톡홀름 환경연구소의 연구 결과가 이제 발표됐더라고요. 딱 이틀 전인데. 그래서 25년 동안 조사를 했더라고요. 1990년부터 2015년까지 25년을 조사했더니 상위 1%는 전세 이산화탄소 배출의 15%를 배출했고 하위 50%는 7%더라고요. 그러니까 2배죠. 네. 그래서 이제 부유층이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거는 맞긴 맞아요. 네. 그럼 이제 탄소세도 많이 내겠죠. 근데 하위 50%가 상위 1%의 반이긴 하지만 7%도 배출은 배출이잖아요. 네, 그렇죠. 배출은 배출이니까 어쨌건 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출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에너지 바우처를 이제 주게 되면 이 7%의 배출하는 게 어떤 양이 있겠는데 에너지 바우처를 받았어요.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면 우선 무상 에너지로 이제 거기까지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럼 보통 그 한도까지 다 쓰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우리나라 이제 가구원 특성을 이제 선별해서 에너지 바우처를 주게 되면 두 가지 방법으로 줍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에너지 요금에서 차감을 하던가 바우처 통합카드인 국민행복카드에 충전을 해주는데요. 국민행복카드라는 게 어떠거나 다 쓸 수 있는 체크카드 같은 게 아닙니다. 어떤 현물, 특정한 현물, 특정한 서비스하고만 교환되는 그런 카드거든요. 예를 들면 임신, 출산, 기저귀, 조제분유, 생리대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에 쓸 것이 없는 예를 들면 노인 가구가 있다. 네. 그럼 당연히 그 돈을 전부 에너지에 다 쓰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바우처 제도라는 건 결국 에너지 사용을 보장하긴 하지만 그 극대화된 그 한도까지 다 쓰게 만드는 장려 효과도 있다는 거죠. 그러게요. 네, 그래서 그와 달리 현금으로 제공하게 되면 에너지 소비를 어느 정도 자기 자의적으로 줄일 수가 있고 다른 용도, 문화적 용도로도 쓸 수 있고 뭐 영화도 볼 수 있고 네. 다른 방법 밥도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무상 에너지 쿠폰보다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탄소 배당이 오히려 개인의 선택의 자유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쓰는 걸 장려하기보다는 에너지 저소비 사회로 갈 수 있는 어떤 동력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그러게요. 현금이 더 좋은 거죠. 그런 생활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현물이 아니라 현금으로 해야지 모두가 에너지 절감을 하는 대열에 동참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물론 탄소 배당은 필수고요. 네. 근데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싶어요. 최근에 그린 뉴딜
되게 유행이잖아요. 정부가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린 뉴딜과 탄소세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또 궁금해요. 그래서 탄소세가 그린 뉴딜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당연히 그린 뉴딜은 탄소세와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따지기 전에 이 그린 뉴딜이라는 방식, 그러니까 국가 뭐 재정 투입을 해서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고 이게 뭐 마중물이 돼갖고 생태적인 이 기업들한테 조세 감면이나 관급 조달 혜택을 부여하는 이런 방식이 얼마만큼 효과적인가 이거 좀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칫하면 이런 방식이 비용 문제로 인해서 사적 자본이 기피하는 기술 투자를 국가가 대신하는 걸로 이렇게 귀착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든 사적 자본이 여기 들어오도록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을 이제 주는 게 되는데 국가가 이제 총자본 역할을 해주는 그렇죠. 거죠. 보조금을 주는 개별 자본이 하기 되는 어려운 거예요. 거를 다 총자본으로서 이렇게 투자해주는 이런 것이 될 수가 있죠. 근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태 친화적인 기술이 개발이 됐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여전히 남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재생에너지 기술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한 이제 독일 케이스인데요. 네. 여전히 발전 단가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전통적인 화석연료가 발전 단가가 쌉니다. 그렇죠. 특히 저탄소, 그러니까 외국 저탄소들이 공급이 된다. 그럴 때 훨씬 더 싸죠. 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보조금이 주어져야 되고 보조금이 주어져야 기껏 다른 어떤 이 탄소 배출 엄청 많은 쪽보다 단가가 높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간단하죠. 탄소 배출 많이 하는 쪽에다가 탄소세를 왕창 매기면 됩니다. 그러면은 가격에 있어서 훨씬 더 재생에너지 가격이 싸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해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결하는 게 왜 중요하냐? 결국 사적 경제에서는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이게 파급력이 있는 거거든요. 기술이 파급력을 가지려면 시장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국가가 투자하고 또는 국가가 뭐 펀드를 만들어 투자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또는 보조금을 주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린 뉴딜을 했을 경우에 과연 이 자본주의, 사적 시장 경제에서 파급력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 그것만으로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파급력을 가지려면은 종래의 생산 방식의 가격을 강제적으로 올라가도록 해야 됩니다. 탄소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 징벌적 과세잖아요. 네. 탄소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은 너도 나도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이렇게 엄청나게 세금을 내면서 어떻게 우리가 물건을 파냐. 기술 혁신을 너도 나도 강제하는. 이 뭐 자연 친화적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네. 그리고 에너지도 전부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탄소세를 물지 않는 방식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사실은 경제 전체의 혁신을 갖다가 탄소세가 강제하는 게 됩니다. 근데 앞서 물론 뭐 앞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한 거고 찬희 쌤도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렇게 하려 그러면은 우리가 세율을 지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탄소세 올릴 수 있어야 되고 마찰 없이 탄소세율을 인상하려고 그러려면은 탄소 배당과 연동된 탄소세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건 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근데 그린 뉴딜 역시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탄소세를 매겨 가지고요. 탄소 배출 기업들한테 굉장히 뭐 비싼 물건 값이 비싸게 해갖고 안 팔리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팔리게 하려면은 어느 쪽에서는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물건이 나와야 그 물건이 안 팔리는 거지. 네. 모든 기업이 옛날식으로 계속 탄소 배출을 하고 있어요. 그 탄소세를 걷어요. 탄소 배당해요. 물건 가격이 올랐지만 소비자 물건 구입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어요. 그냥 옛날대로 돌아가는데 물건 가격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기술 혁신이 일어나서 자연 재생 에너지가 값싸게 되고 자연 재생 에너지의 절감 기술이 결합이 돼서 이 어떤 제품의 물건 가격은 탄소세가 거의 붙지 않는 상태가 돼가지고 가격 경쟁력을 확 가져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만 경제 전체가 생태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린 뉴딜도 필요하죠. 그런 재생에너지라든지 또는 자원 절감 기술에 대해서 국가가 공공 투자도 좀 하고 또는 뭐 자본이 그쪽으로 모이도록 유도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근데 어쨌건 그렇게 하는데 탄소세 수를 걷어서 에너지 전환 기금으로 쓴다. 프랑스 모델이죠.
이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탄소세는 무조건 가격에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해서 이 중립적으로 소비자가 반응할 수 있도록 탄소세수는 그대로 나눠줘야 되고 에너지 전환 기금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국가가 하는 얼마나 반생태적인 재정들이 많아요. 그것을 다 절감하고 뭐 토건 사업이라든지 이거 정리하고 그래서 녹색 재정 전환을 해서 그린 뉴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게 옳다. 토건예산 삭감 등으로 재정 지출을 재구성해서 그린 뉴딜 재원을 만들고 탄소세 조세는 탄소세 세수는 그대로 탄소 배당하는 게 이 국가재정 전체의 생태적 재편이라는 취지에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탄소세 세수 이외 일반 이 조세에서 그린 뉴딜 재원을 마련하는 거 그거는 재정 지출에서 더 많은 생태주의 지금보다 훨씬 많은 생태주의를 재정 지출 차원에서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역시 또 다른 의미를 가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린 뉴딜이 과연 생태적 전환에 가장 좋은 방법인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그린 뉴딜 자체를 위해서라도 탄소 배당과 연동된 탄소세가 필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탄소세를 했을 때 탄소세 재원은 그린 뉴딜에 쓰면 안 되고 탄소 배당에만 써야 하고 그린 뉴딜의 재원은 다른 재정에서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까지 저희가 탄소세와 탄소 배당 연동 모델에 대해 다양한 이론적인 문제를 다루어 보았어요. 이론적인 문제를 다루어 보았는데 이제 조금 쉬었다가 다음에는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